사안령을 기원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9월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오늘은 이슈 토론으로 시작을 바로 할 텐데요.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제주민해총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미디어 제주의 김영훈 편집국장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IM 피터뉴스의 임명도 기자까지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올 한 해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세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뭐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냐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탄핵 정국이 다 덮어버린 것 같죠. 계엄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잠깐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부터 현재 탄핵 정국까지 어떻게들 좀 지켜보셨는지 김영훈 편집국장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건 뭐 개인적인 네네네네. 소감도 있습니다. 그 당일이 12월 3일 그때는 저는 제가 전남 나주에 있을 때거든요. 예. 기획 취재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에 수백 킬로를 제가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 딱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네네. 좀 쉬자 이렇게 네. 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던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980년대 전두환 그때가 떠오르는데 예. 왜냐하면은 우리 선배들 얘기를 잘 듣거든요. 들으면은 그 당시에 군부가 와가지고 신문사 접수하고 기사 쓴 걸 일일이 다 검열하고 그 생각이 탁 들면서 큰일 났다. 내가 내일부터 제대로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예. 내가 쓴 글이 검열을 받을까? 우선 그 걱정부터 들었어요. 약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그 생각부터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임명도 기자께서는 현장 취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들 쭉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내란 기획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노상환 전 정보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추행 사건으로 이 장군직에서 이제 불명예 전역을 한 뒤에 예. 그 점집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 그 믿기지가 지금 않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알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그 토론 시절에 이 왕자를 이제 손바닥에 새겨놔갖고 뭐 이게 뭐 해프닝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뭐 무슨 법사 무슨 뭐 스승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예. 그 예전에 2016년, 2017년 이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설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아무도 믿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장담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항상 날카롭게 뜨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얘기들 한다면서요. 한국을 봐라. 민주주의가 저렇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들 하는 거.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좀 몸소 체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점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은 지금 뭐 계속 확인해 가는 중이니까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자, 김동연 이사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 보수의 민낯을 봤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시민들이 쏘아올리는 민주주의 희망의 불씨를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이
망가져도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설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관료 시스템은 관료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이고 잘 해낼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엘리트 관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이 다 장관하고 있고 요직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그 위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 보수가 정말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정말 한국 사회 보수의 민낯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도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제 용산으로 가렸던 남태령에서 막혔던 농민 시위대가 남태령에서 입구에서 막혔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쏟아졌던 소위 말해 성결제 홍수들 심지어 이제 전세버스까지 보내주셨던 시민들도 있는데 전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건 이 엘리트 관료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의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끄는 원의 원동력이 아닌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났는데 시위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죠. 네. 사실 계신 분들 다 이제 우리 사회 아재들이잖아요. 응원봉 문화 보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저는 어떤 생각 가졌냐면은 저 진짜 서울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한번 참여하고 싶다. 예. 그 생각이 막 부쩍부쩍 드는데 좀 더 길어졌으면 제가 아마 1월에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예. 제주도 응원봉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제주 시청에서도 응원봉이 있고 네. 아마 임명도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발랄하고요. 그 젊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앞자리를 앉으라고 그래. 보통 이런 집회나 시위하면 무슨 단체장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자리에 그렇죠. 나이 드신 네네. 분들이 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자리에 여고생들이 쭉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팬덤 문화도 있고 그리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얘기할 때 약간 민중가요, 일반 좀 시대와 맞지 않는 민중가요를 틀어주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과 어떤 시대적인 감각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고요.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화염병 날아다니고 돌이 난무하고 치료터에 날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집회 시위. 그래서 무서운 현장이었는데 지금 물론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마지막 끝날 때는 정말 한판 춤입니다. 그래서 시위 오는 게 집회 가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하니까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달라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시위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애들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더 우리보다 진화된 그런 생각들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 잠깐 샜는데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국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제주도 내에서 제주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 상황을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 했죠. 전두환이 5.18만 아니면 정치는 잘했다. 경기도 잘 회복됐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가 완전 초토화됐는데 그 중에서 이 제주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이 경제의 근간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산업인데 이 관광산업 자체가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여행을 오지 않는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연말 특수가 완전히 사라져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숙박업소나 자영업자나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 제주도가 작년부터 미분양, 악성 미분양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는 어찌됐든 이 탄핵 정국이 빨리 풀려야지 이 제주도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 특히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 올겨울이 굉장히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으면서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힘들었었는데 두 번의 카운터 펀치가 좀 날라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전국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 도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은 있어서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이 난국을. 근데 이게 제주도 차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 이 내란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거라 가지고 딱히 제주 상황에만 맞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앞서 이렇게 그 김동연 이사장님도 이제 말씀 잠깐 꺼내게 됐는데 보수라는 자칭 보수라는 분. 근데 이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보수가 아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이제는 극우라는 말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치우쳐서 진짜 방송 중에 저 단어로 끄집어내기 힘들 정도 이제 예. 그 정도 상황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네들은 그럼 내란을 그러니까 찬성한 이유가 뭔가? 그럼 몰라서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그렇다. 아니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그냥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교육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는 진짜 답이 없는데 예전에 그 기류의 철학자로 알려진 에릭 호퍼가 맹신자들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한 말이 있는데 현재 상태를 털끝만큼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부류가 아직까지도 20에서 25%까지 계속 가거든요. 예. 이게 극단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은 탄핵 정국에서 이게 탄핵이 이제 인용되든 안 되든 간에 극단을 처리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이게 나중에 전국적이지만은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주도 내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사고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뭐 경제 얘기를 꺼내더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한 일부분이니까 똑같은 문제들을 갖고 네네. 있고 앞으로 이제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이런 양극화된 그런 생각들이 공고하게 자리 잡아서 갈등만 커질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도 나오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경제 문제 쪽으로만 봐서 지금 워낙에 경제가 어려운데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더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환율도 1,453원 넘어섰고요. 예. 그 환율이 불안정하고 좀 경제 지표도 지금 뭐 1% 성장, 뭐 2% 성장,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지금 앞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워낙 탄핵 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다만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책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뭐 쭉 이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빈부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인데 이제 이 모든 탄핵 관련된 이슈가 이러한 부분들 경제의 어떤 빈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빈부격차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 자체조차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지요. 예. 그런데 당분간 탄핵 관련 뉴스가 결국은 모든 것의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경제정치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의 뭐 좀 줄줄이 이제 일명 국무회에 참석했던 뭐 장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혐의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 경제로 눈을 들어보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제주 지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3,500만 원, 전국 최하이고요. 부동산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의 어떤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정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요. 가뜩이나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좀 빠르긴 합니다만 내년에 추경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입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민생 경제가 거의 이 파탄 직전이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큽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도 지금 추경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또 다 정부와도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왔었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탄핵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올 한 해 2024년 일단 계엄과 탄핵 얘기는 빼겠습니다. 제외하고 우리 제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 한 가지씩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 오영훈 도지사가 이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를 비공개 방문한 그 사실을 예. MBC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그 뉴스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오 지사가 이제 한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여기 오셨냐 했더니 그냥 자기가 고향이 남원인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기 있어서 궁금해서 왔다고 했는데 이 백통신원 리조트가 이 세금 감면 특혜로 해갖고 300억 원을 특혜를 받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을 오 지사가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갔다는 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예. 이런 부분에서 왜 오 지사가 자꾸 이상한 그 해명을 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 지사,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민주당이라는 당을 보고 분명히 투표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 오영훈 도지사가 진짜 민주당 소속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그 뉴스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나 봅니다. 예. 어쨌거나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기소된 부분도 있고 관련돼서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김영훈 편집국장께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주도 내 사회에서, 제주도 내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할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건 겁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깊게 이제 취재도 하고 네. 이제 저 봐왔는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예. 줄여서 선옥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서귀포 일대 도시우회도로 4km 조금 넘는 구간인데 그 구간 반대 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6차선 계획 하고 있던 거를 예. 제주도에서 4차선 왕복 4차선으로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게 뭐냐면은 거기 서귀포 학생문화원이 있고 서귀포 도서관이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고 그런 시설 앞에 커다란 잔디공원이 있고 예. 또 한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8, 90그루 되는 저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거기가 일단은 도로가 나가게 되면은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옥사 이분들이 계속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예, 이제 문제제기를 문제를 하셨죠. 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분들이 뭐 기자회견도 이제 3번 했고 주변인들한테 그 녹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소풍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도시락 싸고 보니까 저 매월 한 번 정도 이제 했거든요. 도시락 싸고 가서 이 저 녹지의 제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서명도 보니까 2,043명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도심 숲을 강조하는데 왜 도심에 있는 녹지를 없애고 도로를 낼까 네네.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과거부터 사실 쭉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 이어진 거 아닙니까? 1965년에 된 겁니다. 제가 네네. 태어난 그 해.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개발하겠다는 건 얼마 안 됐죠. 근데 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지금 도정의 기조로는 바꿔도 될 텐데 왜 바꾸지 않느냐라는 그 오히려 생각도 이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도로 축폭도 이제 줄긴 했는데 네네. 이왕이면은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를 이제 녹지 공원으로 다 만들자. 그러면 더 서귀포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얘기하시면서 사실 환경 문제를 네. 같이 또 언급을 하신 거니까 올해의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또 환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자, 그다음에 김동열 박사께서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단은 이슈 뭐가 있습니까? 김영훈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뭐 제주도의 환경 관련 정책이 그 이전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뭐 성장과 발전 위주의 정책이다 뭐 이런 비판의 연장일 것 같고요. 원래 아무래도 제2공항 이슈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찬반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아마 올해 9월로 기억납니다만 지적 수준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저는 뭐 그 국민의힘 김한국 의원의 어떤 제2공학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한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가 의회 단상에서 지적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설전을 벌였고요. 그건 설전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토론할 때 제일 가장 나쁜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그때 이 뉴스를 보고 귀를 의심했고요. 그리고 또 오영훈 도지사가 의회 도의원들하고의 소위 말하면 의회 본회의에서 설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최근 들어서 오영훈 도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 뭐 이들이 좀 제왕적 도지사다, 소통하지 않는다, 예. 불통이다라는 이미지들, 비판들 많이 있고요. 그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보면 언론의 비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자들이 불편한 질문들을 대신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언론의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백동시장 같은 경우는 제주 MBC가 제주 MBC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주민투표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제주의 올 한 해 동안 제주 사회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더 심화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뭐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 예. 오영훈 도지사의 불통 리더십 이게 2024년에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물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근데 인물들이 사실 정책을 좌우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요, 조금 그러면은 지금 도정 얘기 나온 김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제주 살림을 이끌었던 도정과 의회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좀 식상하긴 하지만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세 분께서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건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정은 10점 만점에 글쎄 박하게 주면 싫어하실까 모르겠는데 5.5점. 예. 5.5요? 예, 5점. 아, 예. 예, 이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통과 저희 관련된 도민들의 부분? 표현은 뭐냐면 뭐 오영도 정도에서 뭐가 바뀔 것 같은데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 특히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병정놀이의 병정이냐, 왜 뭐 이 온갖 행사에 동원하느냐, 관제 동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쇼맨십 이런 식의 비판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일단 행정이라는 간에 뭐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5년,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잘 안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 시대를 좀 바꾸려고 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5.5점도 많이 준 거죠. 의회는요? 의회는 그나마 한 7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민주당이 다수 의원이긴 합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의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제 후반기 들어서 뭐 이상봉 의원이 도의회 의장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지금 뭐 탄핵 이 열풍에 이제 모든 것이 좀 논란이 이 거리들이 잠잠해 있습니다만 그나마 도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일부 도의원들의 좀 빈축에 서린 발언들이 좀 있죠. 뭐 이모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수준을 의식해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름대로 선방한 의정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김동연 이사장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또 그런 점수기도 한데 인물에 오늘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훈 편집국장께도 좀 여쭤보죠. 점수를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10점 만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험 볼 때 100점을 이제 기준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합격선이 보통 60입니다. 60. 아, 예. 그리고 과락은 40. 예. 그러니까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은 제주도정에서 이 불합격을 줬습니다. 과락은 면했지만 합격선까지는 못 갔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보다 좀 더 낮게 5점. 5점이요? 불합격. 예. 이유는요? 역시 여쭤봐야죠. 거의 저 비슷한 저 얘기인데
비판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비난으로 인식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사실 좀 중요한 얘기인 게 세 분이 다 이제 언론과 아주 네네. 밀접한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고 또 언론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인데 출연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있다는 그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예. 상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상대할 때도. 아 그래요? 네. 제가 저 미디어 제조 편집국장이면서도 제주 언론학회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데 제주 언론학회 회장으로 만날 때도 탁 저 먼저 던지는 게 언론 나온 거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언론 기사에 대한 불만, 네. 아 비판을 비난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만날 때 대화가 이제 그부터 시작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비판을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죠. 예. 비판을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 아 나 잘못했구나 이건 좀 수정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소통이 되는데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소통을 하고 싶지는 않다. 너무 좀 약간 아쉽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바꿔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쉽지 않다. 두 분 모두 점수의 저는 근거가 도백의 리더십. 자세, 네, 리더십과 리더십. 관련된 부분이었고 도의회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도의회는 그래도 합격입니다. 대신 6점. 아 예. 이유는 비슷한가요? 비슷하긴 한데 이게 도의회가 견제 기능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민주당이란 틀 안에 너무 갇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지금 뭐 다수당이고. 그 정도 이렇게 도지사도 이제 민주당이고 하니까 그 틀을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강하게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했다. 합격이지만 6점. 예, 알겠습니다. 자, 임명도 기자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독립언론의 시각으로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뭐 역대 그 원희룡 도정에 낙제점을 준 적이 있는데 예. 오영훈 도정도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 출연한 자들이 왜 저렇게 오영훈 도지사를 비판할까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2017년에 그 행정부지사 나와갖고 이 제주도 내 이 관광개발 사업장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그 고용을 했는지를 그 개별적으로 다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안 했어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오영훈 도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영훈 도정한테. 도지사한테 물어봤더니 국장이랑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확답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광개발 사업장 수치를 공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제주도가 난개발 때문에 맨날 이렇게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되잖아요. 예. 처음에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다 장밋빛 그 청사진을 제공을 해요. 뭐 투자를 얼마를 하고 우리가 얼마를 고용하겠다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 다 합산해서 공개를 하니까는 도대체 어느 그 사업장이 예.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비공개로 돌려놨더라고요. 합산을 비공개는 뭐냐면 개별 사업장은 안 나오고 그냥 전체적인 수치만 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장의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공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건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거를 안 했다는 거는 뭐 여러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는 좀 의도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산해서 공개하느니 그냥 개별적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그냥 기자들한테 공개를 하면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를 하면은 그 판단은 언론이나 아니면 도민이 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숨기니까는 불통이다. 그리고 예. 이거 혹여 비판을 받을까 봐 이거 감추는 거 아닐까? 이런 의혹도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대규모 개발과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도정의 대처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문제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 얘기를 좀 해주신 겁니다. 자꾸 세 분께서 저희 MBC와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좀 조심히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내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근데 매년 그랬었거든요. 저도 예, 예. 이제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아마 내년쯤에는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는 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요. 예, 예. 근데 여태까지 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또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야기 제2공항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2공항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2공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 안에는 대규모 개발 문제, 환경 문제가 같이 또 들어가 있는 문제고 갈등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내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마치고 착공에 돌입해서 2034년에 개항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탄핵 정국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느냐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탄핵 정국을 맞아서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갈등이 더 불거질 소지들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2공항은 애초에 절차적 문제를 안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입지 문제 때문에 환경부가 제2공항 계획을 이제 반려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원희룡 지사 때는 예. 여론조사를 하면서 또 이상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반대를 뭐 기타도 네. 다 분류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이상하게 진행되는데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갈등의 원천을 찾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새로 따져보는 이게 좀 시기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저는 탄핵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탄핵과 이제 별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탄핵과 별개로 애초에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예. 따져봐야 된다. 원희룡 당시에 이제 꼼수를 이제 부리면서 이제 여론조사도 하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뒤져보면서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 근데 갈등을 일어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업할 때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제주도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노력해야 하는 게 또 제주도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따져보고 점검하면서 이게 진짜 돼야 되는지 도민의 진짜 목소리가 뭔지 예. 제대로 한번 이번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이강인 선수는 다 아시죠? 축구 이강인 선수요? 예. 그 스페인 마요르카 예, 이따가 선수로, 지금 프랑스에 가 있죠. 예. 그 마요르카 섬이 제주도보다 2배 큽니다. 또 인구는 제주도보다 많아요. 예. 100만. 그리고 거기도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큰 섬에.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휴양지로도 굉장히 알려지고 셀럽들도 좀 많이 살고 하는데 거기에 공항이 몇 개냐? 하나예요. 팔마대 마요르카 딱 하나입니다. 예. 제주도보다 크고 인구도 많고 1,000만 원 넘고 딱 예, 하나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보다 그 섬보다 작아요.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제주도에 들어온 관광객이 더 많아진다? 그 보장할 수도 없어요. 예. 이 좁은 섬에 2개가 있을까? 그러니까 탄핵 정국과는 별도로 애초에 좀 데이터 설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다시 한번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오늘 좀 세 분께서는 좀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원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을 한 분 더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일단 두 분께는 지금 뭐 이 당위성과 관련된 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는 당위성보다는 지금 이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제2공항과 대규모 개발 사업들 다 연계해서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 갈등 관리를 좀 어떻게 도정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절차적으로 갈등,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매번 하죠. 제2도의 시간이 올 것이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됐죠. 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 제2도가 관련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가 도의회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럴 겁니다. 지금 아까 뭐 저는 당위성이나 뭐 수요 예측이나 이런 문제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이야말로 2021년 예. 오영훈 도지사가 했던 그 말을 스스로가 실천해야 될 때다 생각이 돼요. 오영훈 도지사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희룡 당시 도지사를 향해서
선출된 권력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뿐 자의적 결정하라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말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그걸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예.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냐라고 할 때 도민들과 관련된 찬반 단체들이 전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도의에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할 때 그 동의 여부 과정에서 물론 투표 가부에 대한 판단은 도의원들의 몫이지만 그 동의 여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예. 뭐 예를 들면 시민들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도의회랑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근데 이렇지 않고 그걸 법률적 절차적인 문제만 따지면서 지금 과거의 환경영향 평가 관련한 방식대로만 할 거다라고 예. 한다면 2021년 한 말을 본인 스스로 어기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 참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부가 정확히 나와야만 또 그렇게 돼야만 이 갈등을 좀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네. 그게 없으면은 계속해서 갈등은 이어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도 기자님은? 저는 뭐 이제 제2공항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왔으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왜 찬성을 하는지를 제가 예. 뭐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서귀포시의 낙후성이거든요.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귀포 주민들 가운데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환경을 생각하지만은 예. 당장의 어떤 낙후성 때문에 제2공항을 찬성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오영훈 도지사 전에 이 원희룡 노정이 뭐라고 했냐면은 에어시티를 만들어서 이 서귀포를 개발을 하겠다, 예.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에어시티는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귀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꼭 제2공항이라는 것만이 대안이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이 서귀포시 주민들 중에서는 뭐 어찌됐든 뭐 제2공항이 됐던 뭐 다른 어떠한 뭐 국책 사업이 됐던 개발 산업이 됐던 서귀포가 좀 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와 너무나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자랄 수 있기 편한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영훈 도장이 그 제2공항뿐만 아니라 이 외에 이게 사실은 제2공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이 해야 될 몫은 뭐냐면은 서귀포시를 개발시키거나 서귀포시 주민들을 좀 안정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뭐 대규모 국책 사업을 뭐 좀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건 사실은 현실성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오영훈 도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오로지 제2공항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그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 도정을 운영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왜 제2공항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2공항을 찬성하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좀 오영훈 도정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다 그거는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2공항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매몰돼서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그러니까 서귀포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만한 그런 안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쵸 이게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도민들의 갈등 문제가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1시간 안에 올 한 해 있었던 이야기들 쭉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인데 지금 이 문제도 사실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행안부와의 그 협상도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도정이 생각하는 일정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많았었는데 이 탄핵 정국까지 벌어지다 보니 이게 논의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이제 전직이 돼버렸죠. 예. 지금 모든 논의가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각종 부처가 이제 탄핵 또는 이제 지금 내란 관련해서 내란 특검법이 이제 많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뭐 조사나 수사나 뭐 이런 거 다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게 후순위로 넘어가도 아마 한참 후순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예 후순위로. 예,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중앙정부는 지극히 어떤 중앙정부적인 시각으로 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근데 지금 제주도가 마련한 어떤 안을 보면 중앙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논리가 아니라고 아닌 것 생각해서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왕 넘어졌으니 좀 쉬어간다고 예. 이 김에 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도민적 합의,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과정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 가지 좀 도민들의 그 의견을 더 모을 수 있는. 모을 수. 근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사실 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체제 개편도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자치도 출범하자마자부터 또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사실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그 안에 쭉 논의되면서 쌓여왔던 논리들이 그래도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이게 상황일까요? 어떤 시간, 어떤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뭐 강원도 있지만 특별자치라고 하는 개념들이 각 어떤 광역단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결국은 뭘 할 거냐 우리가 우리만의 특별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은 우리 정치나 사회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분권, 특히 지방 분권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 분권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어떤 모범 사회를 만들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얘기를 좀 논의를 좀 바꿔서 그거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권리, 권한을 요구해 막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안에 논리만 있다. 예. 그것과 다른 어떤 전국적인 사안들을 함께 좀 시야에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탄핵 정국 속에 쉽지 않은 예. 그 이야기가 돼버렸다. 두 분도 좀 비슷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십니까? 저 비슷하긴 한데 처음부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했지만은 논리를 가지고 가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뭐 80% 이상 행정체제 개편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완전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개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여쭤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행정체제 개편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불편하냐 물어보면 정작 불편한 것도 모릅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특정 계층만 이제 한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그래도 때. 각 단체마다 다들 성명 내고서 이거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은 내던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제가 행안부 공무원이라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06년부터 이제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지역 총 생산 규모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저 제주도 항상 1%로 가잖아요. 그때는 지역 총 생산 규모가 0.8%밖에 안 됐어요. 근데 특별자치도 하고 나서 엄청 뛰었습니다. 1% 훨씬 뛰었는데 행안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네 행정체제 개편하고 나서 경제 좋아졌네. 아, 보여지는 성과가 이렇게 있는데. 나빠진 걸 가져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 개발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행안부 공무원을 붙잡고 얘기를 한다. 저 같으면 안 해줍니다. 안 해줘. 그래요. 그 정도로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논리를 예. 좀 더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거든요. 여론을 바꿀 만한 뭔가 있고 여론을 바꾸고 나서 해줘야지 지금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병도 기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희 이제 육지를 취재를 가서 보면은 이제 육지는 지금 이제 통합으로 가요. 분권이 아니라 예.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뭐 메가시티라던가. 뭐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왜냐면 예. 그래야만 지방이 이제 소멸되지 않고
좀 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적 흐름과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통합시켜 갖고 지방소를 막고 이 중앙 정부의 어떤 지원을 좀 안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흐름이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부산도 뭐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 뭐 대구시도 통합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제주도는 좀 외따위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나누자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자꾸 이제 논리 뭐 이렇게 설득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를 우리 제주도만 외따로 가는 거를 오영훈 도정이 과연 당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예.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느냐?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공약은 했지만은 예. 그거를 실현 가능성 있는 어떤 그 고개를 넘기는 예. 아직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가 좀 가능성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세 분의 말씀이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왜 시작을 했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본다면은 아까 뭐 제왕숙 도지사 얘기도 하셨었는데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좀 나누자는 측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이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인데 다만 세 분이 공감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논리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올 한 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몇 개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얘기를 좀 못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바라는 내년에 좀 들었으면 하는 뉴스 있으시면 하나씩만 얘기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좀 반대로 가겠습니다. 임병도 기자님부터 혹시 내년에는 꼭 이 뉴스는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영훈 도정이 이 역대 도지사 중에서 가장 소통을 잘하고 있는 도지사라는 그런 뉴스를 좀 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김영훈 기자님은요? 저는 제주도 내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그 소식이 먼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희망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제주도 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제주도정에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잘 펼치고 있다. 그런 지역의 노동 정책이 좀 변화되는 뉴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모두가 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024년 저희는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2024년에 좀 행복한 웃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다만 이 탄핵 정국 속에 계엄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속에 굉장히 좀 엄혹한 좀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오늘의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어두운 이야기였었고 좀 올 한 해를 짚어보면서 내년에 들었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뉴스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소원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이야기도 내년에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후, 산업 개발 환경까지 올해는 변화 앞에 놓인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있지만 설렘과 더 나아질 거란 희망도 존재를 하죠. 올해를 발판으로 더 나은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